서귀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 신문사 편집국장 장태욱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렇게 달아올랐습니다. 최근에 방송사들이 초청해서 국회의원 후보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토론회 현장을 잘 봤습니다. 그런데 이 토론이 제주시에 있는 언론사들이 토론을 준비하다 보니 지역의 진짜 중요한 현안들이 토론에서 제외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 신문이 지역 유권자들, 지역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의제를 선정해서 후보들과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토론회에서 자주 올랐던 제주 제2공항이나 또 제주 4.3 특별법 개정과 관련된 의제들은 후보들이 충분히 유권자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 간담회에서는 생략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위성권 후보와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행정 체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국내에서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단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출범하였습니다. 14년이 지났는데 당시에 출범 당시에 했던 우려들이 대체로 이렇게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 위성권 후보께서는 선호하는 그 안이 무엇인지 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기초자치권이 부활되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진행돼야 된다는 게 맞는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논의가 있을 때도 기초자치들이 폐지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요. 그게 이제 우리 민주주의 근간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해서 주민의 의사를 형성하고 주민이 그 결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가는 그런 체제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그렇게 통합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저는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통해서 자기결정권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양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행정시를 유지할지 아니면 기초의회를 두는 기초자치단체를 만들 건지 아니면 기관 대립형으로 만들 건지 아니면 기관 통합형, 즉 말해서 내각제 형태로 아니면 위원회 형태로 할 건지에 대한 권한을 모두 이양받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보아지고요. 지금 당장 실현 가능한 것은 행정시장에 대한 임기를 보장하는 런닝메이트제가 현실적인 대안이긴 하지만 그것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제 어려운 문제죠. 지난 선거에 출마하실 때는 감귤 최저가격 보장제 이거를 이제 공약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농민들의 기대도 좀 있었고 그런데 이게 공약이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이게 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은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공약을 어떻게 폐기하신 건지 어떻게 실행이 잘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법안도 냈고 토론회도 했는데 실제 이제 정부의 벽을 넘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최저가격을 이렇게 보장할 수 있는 체계들을 이제 만드는 일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소가격 안정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공익형 직불제도라는 제도 도입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농가소득을 보장해주는 형태로 만들어가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꼭 최저가격 보장제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이런 기본적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를 더욱더 강화해 나갈 생각이고요. 이제 우리 제주인 경우 마늘이나 이런 작물에 대한 이제 통계 조사를 요청을 해서 이제 정부 단위에서 통계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런 통계가 기반이 되어진다라면 최저가격 보장제도 향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정부 설득이 사실 쉽지 않은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WTO가 사실은 이게
이렇게 협정이 걸려 있어가지고 이게 제일 관건입니다. 정부가 이제 네. 제일 우려하는 게 예. WTO 협정. 이것들을 직불제, 아까 얘기한 이제 가산형 직불제라든가 이런 직불제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공익형 직불제와 관련된 공약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관련 법안, 농업인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게 이제 지난해에 그 충남 천안을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제 박완주 의원께서 발의하셨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제 이 안이 정부의 안입니다. 그러니까 박완주 의원 개인의 안도 아니고, 저 후보께서도 이게 당시 의원 시절에 서명하셨던데, 정부가 하는 안을 그 국회의원 후보가 공약으로 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조금 저희가 잘 모르는 건지 좀 해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농업소득보전법은 이제 당의 아니고요. 사실은 이렇게 정부가 마련했지만 이렇게 당의 의원들이 의논을 해서 저희 당이 이제 정책으로 결정을 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서 합의되어진 안이고요. 그 안을 가지고 이제 법안을 이제 우리 당의 농해수위 간사인 박완주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거죠. 그렇게 했고 저희들이 이제 같이 서명을 해서 진행한 법안이고요. 제가 공익형 직불제를 내가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공익형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그 제도를 확대 시행하겠다. 또 어떻게 확대할 거냐. 이렇게. 그러면 지금 현재 공익형 직불제는 기본형 직불제 위에 친환경 직불제와 그리고 이제 경영이양 직불제도가 이렇게 가산형 직불제로 있는데, 여기에 저는 이제 농산물 해상원 정비를 가산형으로 올려서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직불제를 새로 만든다라는 게 아니고요. 직불제라는 제도 안에서 이렇게 만드는데요. 공익형 직불제가 왜 이제 중요하냐면 가격에 영향을 주는 형태로 직불금이 되어졌을 때는 AMS라고 해서 한도 제한 1조 4천억에 걸려져 있습니다. 돈을 쓸 수가 없죠. 그런데 이번 저희 공익형 직불제는 2조 4천억으로 출발합니다. 원래 정부안은 2조 2천억이었는데 저희 국회에서 2천억을 추가해서 2조 4천억을 만들었고, 이 2조 4천억을 만들 때 정말 저는 죽게 노력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예산과 사실은 이제 우리 가산형 직불제 예산과 농림부 장관과 이제 약간의 이제 그 협상의 딜을 좀 통해서 내가 2천억을 만들어줬으니 이건 좀 당신이 좀 받아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법안 이제 이 안을 만들었는데요.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추진하는 것은 과거의 조건분리 직불금처럼 산간 오지나 그 다음에 제주나 다 운송 여건이 불리한 지역이니까, 그러면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직불금 형태로 지원을 하면 실제 그 직불금은 농산물 가격에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기 때문에 협정 위반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한 것을 좀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들이 기대했던 사안 중에 농산물 해상 물류비 지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뭐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연구 용역으로 이렇게 물꼬가 좀 트기는 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던 그 과정이 어떤 것이었는지, 또 이게 시범 연구 용역 이후에는 좀 전체 제주 농가에 좀 확대될 것으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관련 연구가 2004년부터 이루어져서 쭉 추진되어 왔던 것 같아요. 실제 2006년부터 이제 정부의 예산 요구를 2006년이 좀 더 지나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그 예산 요구 과정 안에 이제 제가 이제 국회를 2016년에 가게 됐죠. 2016년 이전까지는 농식품부 예산안에도 사실 이걸 못 넣었습니다. 근데 제가 2017년 예산을 할 때 농식품부 예산으로 이거를 반영을 시켰죠. 그 당시에 명칭은 제주 농산물 해상 운송비 이렇게 올렸다가 2017년까지 그렇게 올리고 2018년부터는 좀 전략을 바꿨습니다. 자꾸 이제 제주만 한정하니까 연합세력이 법안을 통과하려면 연합세력이 필요한데 연합세를 묶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논리를 이제 제주도에서는 제주 농산물 해상원 송비를 달라고 예산 요청을 하지만 저는 농식품부에 전국 농산물 해상원 송비로 바꿨고 부처 예산 표기에 이제 전국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2017년 그렇게 2018년 그렇게 돼 있고 2019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도 예산에도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제 부처는 했는데 기재부에서 막혔고 이제 기재부를 앞서 얘기했지만 설득을 엄청 했죠 사실은. 근데 저는 이제 이 관련해서 기재부 담당 사무관부터 만나서 사무관도 만났고 보통 이제 국회의원들은 사무관 잘 안 만났는데 사무관 설득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사무관 만나고 담당 과장 만나고 담당 국장 만나고 그리고 차관 만나고 그리고 장관 만나고 이렇게 쭉 만나서 저의 논리 이제 우리의 논리를 얘기를 했고 그 논리 과정 안에서 담당 과장이 직불제는 한번 해볼 만합니다. WTO 협정 위반이 아니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은 기재부가 먼저 승인하고 했더니 농식품부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반대했냐면 공익형 직불제 처음 출발하는데 이 예산이 공익형 직불제 안으로 들어오면 실제 예산에서 한 1천억 원 정도를 까먹을 상황에 놓이게 되어지니까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관이랑 얘기를 해서 그거를 건드리지 않는 범주 내에서 가산형 직불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8억의 예산인데 2억 정도는 제가 알기로는 연구 예산으로 쓰고 6억 정도는 실제 농가들에게 직불금 형태로 지불을 해볼 겁니다. 지불을 해보면 그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농가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서 사업을 결정하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이 될지 안 될지 판단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제가 마무리해야 되죠. 과제가 많습니다. 일거리만 쌓아가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농업인들의 소득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융복합 산업을 좀 농촌에 육성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2차 산업을 농가에 육성을 해야 되는데 제조업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적으로 가보면 제조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하수 보존에 관련 이제 그런 규정들 때문에 제조업 시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유치하기 어려운, 그래서 뭐 농가에서 마을 기업을 뭘 만들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농산물을 활용해서 가공 산업을 좀 육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떻게 해결 방안이 없을까 하는. 우선 이제 가공 산업 육성도 매우 필요하지만 무분별하게 시설을 허가해 주는 것 또한 저는 지양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하수를 보존해야 되고 또 안개발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기본적 전제하에서 지금 이제 수자원으로부터 1km 이내에는 이제 지하수공 1km는 이제 공장 시설을 못하게 되어진 규정인데 이 규정은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제도를 정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1차 산업에 있어서 생산물을 그냥 생물로 파는 것 가지고는 부가가치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가공 시설을 만들고 가공 산업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저는 이제 이 산업 육성이 우리 제주도 이제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해나가야겠는데 관련해서는 이제 관련 민원을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와서 듣고 저희가 이제 환경부랑도 협의를 하고 하는데 실제 환경부가 워낙에 완강하게 하지만 좀 더 설득해 내려고 하는데 우리도 사실은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좀 더 포괄적인 아이디어와 포괄적인 계획을 가지고 설득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한일 어업 협상이 뭐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지난해 이제 역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아예 이제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어업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이 당국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쪽
예. 해역에는 이제 고기가 부족하고 일본 쪽 해역에 고기가 많아서 좀 협상해서 고기를 좀 잡아와야 되는데 이게 막혀 있어서 이제 이의지 조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이제 갈 곳이 없는데 그 관련 상임위에서 뭐 별도로 좀 보고받은 정보들이 있는지 이거 어떻게 전망하시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로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일영업협정은 2016년 10월 이후에 사실상 이제 협정이 중단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우리 어가들이 이제 중국에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진하해라고 하는 그 해역에 가서 어업 활동을 하다 보니까 유류비가 많이 들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근해 어업법을 개정해서 유류비 지원할 수 있게끔 제도 근거를 만들었고 2019년에서는 한 20억 정도, 원래는 한 26억 정도 예산을 이제 투여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추력경비 지원도 좀 더 확대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결국은 이제 한일어업협정을 이렇게 타결해서 조업구역을 가서 조업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한일 관계로는 전망하기가 매우 어두운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일본의 우리 경제 침탈 선언 이후에 실질적 논의 자체가 아예 끊겨져 있는 상태고 논의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동북아시아의 평화라든가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외교관계 활동을 통해서 한일 관계로 좀 더 완만하게 풀어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후보께서는 그 헬스케어 타운 내에 제주대학교 약학대학을 유치한다 이렇게 공약을 내셨습니다. 그 공약이 나온 후에 공약 발표가 있은 후에 저희가 제주대학교 약대 입시 요강을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원으로 30명, 또 정원외로 8명, 그래서 1년에 38명을 모집하는데 이 약대가 이제 3학년부터 모집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3, 4, 5, 6학년까지인데 6학년은 또 병원에서 실습하고 또 뭐 약국에서 실습하고 그럼 이제 3, 4, 5학년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건데 그럼 이제 120명인 남짓한 학생들을 놓고 과연 학교가 강의실도 짓고 도서관도 짓고 하겠냐, 교육부가 과연 이렇게 투자하겠느냐 하는 이제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유권으로 교육부를 가서 설득을 해서 아니면 제주대학교 총장을 설득해서 여기 이제 캠퍼스를 이제 헬스케어 타운 내에 좀 만들자. 어떤 논리로 하시겠습니까? 3학년부터 뽑고 1학년부터 이제 뽑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6학년까지 하면 40명 정원이고요. 학교 정원은 전체 배정받은 정원은 그러니까 240명 정도가 되어질 거고요. 제약산업은 매우 국가에서 지금 아주 밀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미래성장 사업 중에 하나라고 해서 밀고 있는데 제약회사의 연구 인력이 만들어지면 그 인력들이 연구 활동을 해야 됩니다. 거기 온 교수님들도 연구 활동을 해야 되고 그 활동을 하려면 기업이 없으면 연구가 불가능하죠. 오송의 사례를 보면 오선의 이제 충북대학교 약대가 원래 이제 오송에 약대를 지어라라고 요청을 엄청 했는데 어디다 지었냐면 충북대학 안에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이제 실제 일은 오송에서 이루어지니까 교수들과 학생들이 연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충북대 약대가 결국 오송 단지로 갔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산업이 산학의 융합이 매우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야 된다고 그런 시대에 조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약대는 건물도 없죠. 제대교 총장께서는 저에게 약대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예산을 해달라고 쫓아오시죠. 그런데 그 약대를 왜 꼭 거기 지어야 되느냐. 헬스케어 타운이라는 부지 안에 짓고 거기에 기업의 연구시설을 유치하고 그래서 이렇게 융합을 만들어내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산업을 키울 수 있는데 제주대학교 안에 만들어 놓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JDC가 운영하는 단지에 들어온다면 JDC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성을 갖고 기업 유치 활동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실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예, 서귀포 시민 여러분, 지난 4년 여러분들이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을 대표해서 국회에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4년 동안 많은 것을 경험했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국회, 정부, 그리고 전문가들과 끈끈한 네트워크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신 기회로 배운 경험과 자산을 가지고 더 큰 서귀포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끝내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제주도의 약대 유치를 통한 서귀포를 제약 바이오의 클러스터 단지 메카로 키우고 싶은 꿈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유성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